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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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서입니다. 김범래입니다. 은혜입니다. 일단 후원이랑 댓글 먼저 살펴보고 시작할게요. 저희 시드락포에버님이 계좌 후원으로요. 136회 방탄소년단 병역특례에 3,000원, 137회 리더십에 대하여에 3,000원, 138회 클래식 입문 비르투오소에 5,000원, 139회 대통령 인수인계에 3,000원 후원해주셨고 뉴스브리핑 62에서 67회까지 6,000원, 총 2만원 후원해주셨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팟빵원으로도요. 139회 1위 2회 대통령 인수인계에 이장관 부산감독기원님이 각각 1,000원씩 후원해주셨고 늘 정기 후원해주고 계신 에나닝님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팟빵 댓글에요. 오반감님이 댓글 열심히 달아주고 계신데 변신 에피소드 댓글에 책을 직접 구매를 하셨다고. 와. 이제 저의 에피소드가 어떤 액션을 만들어냈다. 굉장히 희열이 있는. 뿌듯하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더 들어보셨대요. 또 에피소드를. 그래서 이것까지 정말 에피소드를 만들 맛이 나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저도 댓글 하나 읽어보면요. 플로에 햄두게더라는 분께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플로를 통해서 지금 뉴스브리핑이 플로에만 올라가고 있죠. 듣다 보면은 어플이 계속 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한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댓글을 남깁니다 라고 적으셨는데 저도 겪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저도 이제 뉴스브리핑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이제 업로드가 되면 물론 뭐 편집 끝나고도 한번 들어보지만 업로드되면 한번 더 듣는데 듣다 보면 계속 앱이 꺼져요. 그래서 왜 이러냐. 그래서 저희가 한 몇 달 전에 플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막 예전에 댓글도 없었죠. 좋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요즘 잠깐 그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플로 쪽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가 관리를 하긴 하나? 합니다. 저희랑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런 거죠? 네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ADHD 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좀 더 발제를 해볼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오늘은 경계성 성격장애에 이어서 또 다른 성격장애를 다뤄볼 거고 이번에도 경계성 때와 비슷하게 미국 드라마 캐릭터를 한 명 가져와서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제목 보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지난번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에 비해서 조금 더 대중적인 작품을 가져왔고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애나 만들기. 와. 네. 그 드라마의 주인공 애나 델비를 소재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당연히 오늘 드라마 내용을 따라가기 때문에 스포일러 싫어하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요. 드라마 본 다음에 오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게 실화 기반이잖아요. 그래요? 네, 실화 기반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반전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서 듣고 난 다음에 드라마 보셔도 충분히 재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가급적이면 끄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도 이거 넷플릭스 돌아가면서 봤던 것 같은데 금세 내용을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때 제가 막 추천해줬을 때 안느님이 재미없을 것 같은데 했다가 보니까 재미있었다. 제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랬어요? 네, 그랬어요. 제가 추천했을 때 내 스타일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한 이틀 만에 다 봤다. 맞아요. 당시에 범래님도 재밌었다. 맞아. 나 분명히 같이 얘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오늘 내용 잘 기억납니다. 오늘 얘기하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자기애성 성격장애는요. 간략하고 편하게 표현을 하면은 나르시시스트예요. 병명을 영어로 해도 나르시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스오더고요. 이 자기애라는 말 자체는 영어로 하면 셀프러브.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고 실제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잖아요. 이거 아무나 못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나르시시즘, 자기애를 정신분석학적인 용어로 사용을 할 때는요. 자신의 외모, 능력 같은 것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믿는다든지. 나 아니야, 나? 그래요? 난 거 같은데? 아니면 자기 자신의 세상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성격을 말합니다. 나 소름 돋았어 지금. 그런데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스펙트럼 질환이죠. 안느님도 그렇죠. 뭐 1에 1 정도는 그 정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모두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을 수 있다. 제가 볼 땐 심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는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자기를 비관하는 것보다는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병리적으로 가는 거. 그렇죠. 이 나르시시즘 때문에 타인들도 힘들어지고 본인의 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때 성격장애 또는 인격장애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말 자체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 신화 속 에피소드도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그 봤던 것 같은데. 그 숨참고 러브다이브? 맞습니다. 그 히아신스인가? 뭐 꽃 피어난 거. 수선화요. 네. 예. 어떤 내용이냐면요. 나르키소스라는 미소년이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안나님이 말한 것처럼 숨참고 러브다이브를 하는 바람에 생을 마감하게 되고 거기에 남은 게 한 떨기 수선화였다. 근데 이런 그 얘기죠. 앞에 또 스토리가 있죠. 네, 비하인드 네. 스토리가 아닌 인프론트 스토리라 프론트 스토리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처음 가장 보는, 처음 본 네.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는 저에 걸려서 그 사람이 막 눈을 감고 다녀서 그러니까 누굴 안 보려고 해서 막 뛰어다니다가 이제 물가에 뭐 세수를 하려 했나 물을 마시려 했나 하고 봤는데 자기를 보아버린 거지. 맞아. 그래서 자기에게 사랑에 빠진. 정확하군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에서 기인하는 게 나르시시즘이라는 거고요.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또는 인격장애는요. 이런 나르시시즘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한테 심적 피해를 주는 경우 또 자기애가 꽉 차다 못해 넘쳐버려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죠. 이제 예를 들면 오케이. 애나 만들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좀 그 예시를. 사람은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 아니에요? 애나 만들기 주인공은 극단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리기가 편한 점이 있죠. 근데 항상 현실은 가상을 뛰어넘더라고요. 그렇죠. 이 지난번에 다뤘었던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 주인공 레베카 같은 경우에는요. 극중에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진단을 받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왔지만 애나 만들기의 애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이 케이스는 아니고 제가 드라마를 보는 내내 이 애나 델비라는 사람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거의 표본이자 교과서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약간 오피셜은 아니고요. 저만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좋게 말하면은 오리지널 컨텐츠다. 그쵸? 나름대로 오리지널이자 뇌피셜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두 분 다 애나 만들기 재밌게 보셨다고 했는데 이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고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애나 만들기 줄거리를 병렬식으로 배치하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 애나 만들기는 애나 델비라는 20대 중반의 실존 인물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상속녀 행세를 하면서 일으켰던 사기 행각을 극적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집대성 해놓은 드라마인데 주인공 애나는 애나 델비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사실 본명은 따로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그 애나 소로킨이었고 성이 다르구나. 어느 나라 출신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러시아.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기억난다. 네. 근데 그 배우가 러시아 악센트를 너무 기깔나게 연기를 했어요. What are you wearing? 뭔가 뭐 하는 거야? poor. 막 이런. 뭐야 이거? 진짜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 독일이 아니라 러시아 출신의 독일 이민자 자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특출날 것 없는 평범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지만 유명 패션 스쿨이죠. 런던에 있는 세인트 마틴 대학교 진학과 자퇴를 거쳐서 잡지사 인턴으로 일하다가 뉴욕 패션위크에 참석을 하면서 뉴욕 사교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애나 델비라는 이상적인 자신의 캐릭터를 생성을 해서 사교계에서 명성을 떨치기 시작을 하다가 점점 거짓말의 스케일이 커지면서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단 애나가 만든 자신의 캐릭터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죠? 아까 말했지만 그 애나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의 가장 큰 특징. 몰라 부자다. 상속녀다. 그렇죠. 상속녀다. 이 엄청난 신탁 기금을 가지고 있는 상속녀였는데 자신이 6천만 달러를 받게 될 상속자라는 컨셉으로 주변에 사람들을 모았잖아요. 제가 드라마 보면서는 따로 한화로 추정을 안 해서 이 거짓말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했었는데 6천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700억이 넘더라고요. 거의 800억에 가까운 돈인데 대박이다. 그러니까 완전 대부호 행세를 하고 다닌 거죠. 근데 아무것도 이게 없는데.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사실 저는 그 애나 만들기가 이제 하나씩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만약 병적으로 뭔가 분류가 된다면 저는 허언증이라고 생각하고 좀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그걸 이제 해석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있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허언을 일삼는 거는 아닌 거겠죠? 약간
약간 허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공상적인 망상증이라고 망상.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도 허구라고 생각 안 할 정도로 네네. 그거에 완전 심취해 있는 약간 그런 건가? 이게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디벨롭이 되면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기도 해서 이게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애나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형성하는 게. 근데 저는 애나가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라 생각을 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수준에서도 그런 성격 장애를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수준에서는 뭐 이런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이런 망상에 빠진다거나 이런 예시도 좀 나오나요? 그러니까 약간 요런 거죠. 애나는 나는 800억을 가지고 있는 상속녀야 라고 했지만 평소엔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 집은 의사 집안이라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짓말을 칠 수도 있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런저런 것들 하면서 자라와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말투 잘하는데 혹시 그러니까 경험도 그러면은 아닌데. 가장 큰 특징이 허언을 하는 건가? 네, 허언이라기보다는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도피처를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현실을 마주하기 싫은 거예요. 내 현실은 구리니까. 그래서 거짓 세계를 구축을 하는 건데 이 애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소로킨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예 지워버리고 자신의 상상력으로 델비라는 새로운 가문,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내 현실보다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해야 이게 충족되는 거겠네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세상의 중심이고 나는 너무너무 잘난 사람이니까 내 현실은 내 현실이 아닌 거예요.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작게는 뭐 우리 집은 조금 잘 살아 라고 거짓말을 칠 수 있는 거고 크게는 이것처럼 이제 완전히 스케일이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갖기가 힘들겠네요. 근데 그렇긴 해도 약간 자신만의 트라우마는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은 뭐 유복하게 살지만 어떤 한 분야에서 그게 뭐 공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학력일 수도 있고, 아니 뭐 집안이 아니면 화목하지 않은 그럴 그쵸, 수도 있죠. 신체 능력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망상이 시작되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부랑 상관이 없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요. 결핍이 원인인 경우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원인을 말씀을 드릴 건데 네네. 보통은 결핍이 원인이기도 한데요. 살면서 결핍이 없었던 케이스 있죠. 실패를 겪지 않은 케이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케이스일 경우에는 이렇게 뭐 망상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존재를 크게 생각하고 안하무인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애나의 모습은 이런 것에서 보여진다라는 거죠. 제가 순간 얘기 들으면서 난 저거 아니다. 희망을 갖다가 맞을 수도 또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래서 뭐 현실이 각박해서 로또 당첨되는 상상이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로또 당첨이 된 행세를 하고 다니진 않는데 애나는 그걸 해낸 거고요. 이렇게 자신의 자괴감과 수치심을 보상하기 위해서 비현실적인 상상에 빠져드는 걸 심리학에서 보상형 나르시시스트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은 보편적으로 유년기 때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자신의 어려운 현실을 마주치기 싫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피 기제로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신기하다. 왜냐면 모든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좀 그게 제일 심하잖아요. 그쵸. 비교를 가장 많이 할 때니까. 모든 학생들은 결핍을 느껴요. 모든 학생들은 비교를 당하면서 내가 쟤보다 부족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그때 방어 기제로 나오는 행동이 좀 남들과 다른 느낌이네요. 근데 그 청소년기를 말씀하셔서 약간 느끼는 건데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싸우다 보면 남자애들끼리 전 싸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또 우리 아빠 오면 뭐 어쩌고 저쩌고. 혹시 몇 살 때죠? 진짜 어릴 때죠. 진짜 어릴 초등학교 때. 최소 저학년 때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지. 우리 아빠 힘 장난 아니다. 뭐 우리 아빠 뭐 아는 뭐 사람이 뭐 엄청 맞아. 힘이 뭐, 장난 아니다. 근데 우리 아빠 친구 경찰이야. 막 이런 거죠. 근데 진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 가짜이죠.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거나 넘어가려는 거짓말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보니까 조금은 실생활에서도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건 다르지.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있을 순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맞을지도 모르는 신변의 위협을 상황을 벗어나려는 용도로 사용을 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이 경우는. 근데 그냥 평소에 내가 느끼기에 쟤네 집은 우리 집보다 되게 유복하고 집안이 화목하다. 그럼 보통은 좀
우울해하거나 그쵸. 쟤를 피하려고 하거나 내 자존감이 깎이니.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허언과 불화와 망상으로 해결한다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범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견 이제 심리학자들이 말을 하는 게 이게 좀 유아기적 행동을 어른이 돼서도 이어서 하는 케이스다. 그래서 약간 퇴행적인 성격 장애의 일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그렇죠. 다 컸는데도 뭔가 친구와 트러블이 생겼을 때 너 우리 가족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왠지 떠오르는 것 같아서 블러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블러핑이라고 뭐 안느님처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이 반복되면 좀 이상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보통 나이를 먹으면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을 인정하는 능력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능력이 안 생긴 거죠. 그렇죠. 나르시시스트들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 나는 그렇지 않다. 약간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는 것 같네요. 이 애나 델비의 경우에도요. 극 중에 배경이 좀 나와요. 이민 직후에 청소년 시절이 나오는데 이 부푼 꿈을 안고 독일로 이주를 했지만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죠. 친구도 못 사귀고 독일어도 못하고 암울하게 지내는데 그때 방에서 혼자 패션 잡지들을 보면서 본인이 세계관 최고 멋쟁이 그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 세계에 점점 빠져들면서 자기가 따돌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본인이 세상을 따돌리는 아웃사이더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게 꿈에 안 맞으니 너희와 놀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었죠. 그게 델비라는 인물의 도화선이 되는 지점이라고 작품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상상을 통해서 현실의 아픔을 달래는 게 좋은 도피처가 될 수도 있지만 범래님 말처럼 청소년기에도 그치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지는 건 알코올 의존증이랑 비슷하다고 봐요. 심리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동일선상에 두고 해석을 하는데 살면서 생기는 문제를 술에만 의존해서 해결을 하다 보면 결국에 술이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을 완전히 잡아먹어버리잖아요. 그죠.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의 상상도 동일한 겁니다. 거짓된 삶을 밑도 끝도 없이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일상이 거짓말 없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이 유형의 성격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대부분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생성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급이 안 맞으니까. 급도 안 맞고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면 자기의 현실이 탄로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건 또 좀 슬프네. 그 애나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그러니까 급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본인의 모든 걸 다 보여주진 않고 맞아요. 살짝 본인보다 급이 낮은 사람에게는 약간의 마음을 여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약간 극 중에서 좀 각색된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실제로요. 극 중에서 나오지는 않는데요. 실제 애나를 알던 지인이 말을 했던 게 애나가 연 파티는 너무 심심했대요. 이게 애나랑 정서적으로 교류하지 않고 겉으로만 안 몇 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색한 거예요. 같이 놀려고 해도 사람들끼리 이제 지속적으로 만났고 약간 유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없는 파티였고 우중충해서 빨리 나와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안 그래도 본인이 최고이기 때문에 타인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타입인데 만에 하나 진짜 모습을 들켜서 지적을 받을 상황이 생기면 그것 또한 견디질 못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약점이 될 모습들은 감추고 더더욱 본인을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장이 잘만 되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높은 확률로 탈이 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자기가 만들어낸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타인을 착취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반사회적인 면모들이 드러나게 되는 지점인데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을 수단으로 삼으면서 무조건적인 이익을 취하는 형태의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무절제형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고 애나도 여기 딱 맞죠. 처음에는 신용카드 돌려쓰면서 사교계에서 사귄 지인들의 환심을 사다가 결국 카드가 다 막히고 나서는 주변을 착취하면서 사치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애나가 먼저 쓰고 다닌 돈이 있고 부자 행세를 그럴듯하게 하고 다녔다 보니까 이 애나가 주로 쓴 수법이 호화스러운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다닐 때 같이 간 사람한테는 막 울면서 아빠가 하도 자기가 돈을 쓰고 다니니까 카드를 다 막아버렸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나 곧 돈 들어올 일 생긴다. 금방 들어온다. 너가 결제만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뻥을 치고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계속 핑계를 대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변만 등쳐먹으면서 사는 정도였다가 일이 커졌던 게 어느 날 뉴욕 중심부에 있는 유서 깊고 상징적인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부터인데요.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런 엄청난 건물을 팔고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하죠? 뭔가 문제가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아니, 있고. 뭐 파나보다 멋있다. 저기 누가 살게 될까? 저런 건 뭐가 누가 들어올까? 사냐. 이런 생각하겠지.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뭐 현실적으로 내가 저걸 살려면 로또가 된 건 좀 안 되겠지. 그럼 파워볼 정도 되면은 살 수도 있겠다. 뭐 그러니까 약간 그 뭐지? 그 MBTI의 뭐죠? N 성향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상상하겠네요. 뭐 그런 정도로 그치는데 보통은 애나는 이걸 가져버리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난 그게 너무 대단하다 생각. 그 진짜 계속 얘기해 볼게요. 내가 천재야 그 사람은. 천재일까? 나는 바보라고 생각했는데. 천재지변이지 무슨. 이런 거 웃지 마요. 왜? 아재 개그 같잖아 방금. 넘어가시죠. 네. 이 정상범주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객기처럼 보이고 우리 상식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독에 가깝게 본인 세상에 빠져 살고 있고 원하는 게 있으면 수단이랑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애나의 행동들이 어떤 식으로 기인하는지 우리가 지레짐작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애나가 이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도 참 기가 막힌데 이 건물을 사는 목적부터가 자기 애의 끝판왕이었어요. 그렇죠. 그 매물이 뭐 앞으로의 어떤 수익을 낸다든지 뭐 왜 매물로 나왔을까 그런 것보다는 내가 저걸 가져야 내 급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건물을 ADF를 위해서 사용할 거라고 하는데 그 ADF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네네네. 아나의 그 파운데이션이요. 맞아. 애나 델비 파운데이션이라는 자기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되게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뭔가 대의를 이룰 사람이라고 본인을 설정을 해요. 이 사람도 내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 기여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큰 자의식이 잘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 계획을 세우자마자 애나가 한 일이 페이크로 재정증명서를 워드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은행에 가지 않습니까? 네, 가서 본인이 26살이 되면 나올 신탁자금 $6,000가 있는데 지금 당장 이 매물 사고 싶다. 이 신탁을 담보로 270억만 대출을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먹혔을까요? 안 먹혔겠죠. 은행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곳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 찾아간 은행에서는 증빙이 더 필요하다. 이걸로는 이렇게 큰 돈을 대출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은행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는 $100,000 하나로 1억 2천 정도 이 돈을 내면은 대출 신청은 받아줄게 라고 해요. 그래서 애나는 첫 번째로 갔던 은행으로 돌아가서 뭐 아까 말한 200 무슨 알아서 다 채울 수 있게 됐어. 너네는 $100,000만 빌려줘 라고 합니다. 와우. 그래서 여기서 가짜 자산관리사도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주는 식으로 막 어찌어찌 받아들여져서요. 네네. 수중에 현금 $100,000는 생겨요. 네. 천재 아니면 뭐야 얘가. 너무 무모한 거지. 무모한 거지. 근데 뭐 생각 자체는 이걸 떠올렸다라는 것 자체는 참 가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은행으로 가서 $100,000 나 이거 금방 구해왔어 하고 냅니다. 근데 대출 신청을 했는데 200 몇 억이 생기겠어요? 안 되지. 안 되죠. 승인이 안 나가지고요. 대출 진행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니까 신청 취소를 하고 여기에 절반인 $50,000, 6,800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도 현금이 생긴 거죠. 수중에 6,800만 원 정도. 근데 보통 사람이면은 이거 다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걸 막 펑펑 써요. 이때부터 또. 본인이 원래 빈털털이나 다름없었는데 현금이 생기고 나서는요. 호텔에서 막 팁을 $100씩 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호텔리어들이 애나를 마주치려고 그렇게 용을 썼대요. 근데 이건 사실인 거죠? 이건 사실입니다. 마주쳤을 때마다 뭐만 해주면 $100씩 주니까.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그냥 $100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래 하면서 애나를 돌봤다고 하고요. 이렇게 팁을 주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다라는 인식이 호텔 전반에 깔리죠. 그치. 그래서 카드로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라는 말을 믿어버리고 3개월 동안 매일매일 공짜로 숙박을 합니다. 그리고 호텔이랑 연계되어 있는 식당이 있었어요. 르꾸코 식당이라고. 거기 가서 또 식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호텔에 나 뭐 몇 호 묵는다 누구니까 거기 올려줘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거기서 외식도 하고 친구들 불러서 또 난 이렇게 좋은 거 너네한테 먹여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무전 취식을 하면서 먹고 살아요. 그치. 그래서 이쯤 되면 즐길 거 즐기고 독일로 돌아갈 법도 한데
이 현금을 다 쓰고 나서도 6,800만 원으로 홀리고 다닌 친구들을 이용을 해서 모로코까지 해외여행까지 갑니다. 그것도 진짜구나. 그것도 진짜예요. 대부분 진짜예요. 그냥 중간중간 좀 극적으로 그리는 면이 있었던 거지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건 사고들은 실화였나 보네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은 무절제형 나르시시스트들의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상관없이 본인 주변 사람들을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랑 연계된 사람들이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자기 애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게임처럼 약간 NPC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게임의 캐릭터들처럼 나만 실제 플레이어고.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의 명예와 지위를 이용을 해서 이익을 얻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면 나를 위해서 내 수족이 되어서 날 도와줘야 한다는 식.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바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아, 그렇겠죠. 왜냐하면 기능화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나에게 비판적인 사람은 뭔가 내 뒤를 캔다거나 뭔가 알아나게 되면 왠지 폭로하게 된다거나 그런 또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근데 애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위가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정도까지 올라가지만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은 한 번쯤 마주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애나라는 경우가 극단적인 이유는 너무 되도 않는 뻥을 친 것 때문에 너무 커요. 네, 그래서 더 큰 케이스가 된 거고 실제로 이런 자기애성이 강한 분들 그리고 혹은 성격 장애로까지 가는 분들이 뭐 항상 이 정도의 뻥을 친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애나가 보여주는 행동들을 좀 사회관계에서 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와닿네요. 왠지 본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을. 있을 법해. 있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팀원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막 쥐어짜는 상사.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약간 흔히 이제 친구 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얘기하는 게 쟤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더라.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약하게 본인 위주로만 세상이 돌아가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스펙트럼이니까 뭐 그 중간 어딘가에 있겠지만 뭔가 쟤는 나와 유대적인 관계를 쌓는다기보다는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을 주고 받더라. 약간 그런 느낌을 뭐 제가 느꼈다기보다는 그런 얘기가 왕왕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은 남이 쌓아놓은 아이디어를 쏙 뺏어가지고 자기 거인 양 과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 있죠. 많죠. 이런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안위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못해요,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애나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뒤를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 맞아요. 지금 당장의 나의 만족감을 더 큰 효용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 저 같은 좀 계획적인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저는 무슨 행동을 좀 뭐 사실 살면서 좀 부풀려서 내 의견을 좀 부풀려서라도 설득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분명히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 뒤가 무서워서 그거를 필요해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괜히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덤탱이 맞으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고민하는데 오히려 그런 고민이 아예 없으면 또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작게는 성과를 가로채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크게는 횡령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마인드가 없으니까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대단하다. 근데 또 반대로 허세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만 중요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들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중요한 케이스도 맞기는 한데요. 그게 이제 나를 우상화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 때문에 타인이 상처받거나 나 때문에 타인이 불편을 얻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린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보는 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조정하려고 그 성질이 다른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봐. 그런 느낌인 거죠. 날 좀 숭배해봐. 그렇죠. 추앙해라. 막 이런 거죠. 진짜 허세심한 사람들은 그런 쪽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좀 예시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막 카드 돌려막으면서 막 비싼 걸로 막 쫙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짝퉁 사면서 진퉁인 양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착취적인 성향 역시도요. 당연하게 유년기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사회적인 성공을 위한 욕망을 자녀한테 투영한 경우에 이런 성향이 발현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뭔가 대한민국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런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장애로까지 발전하는 건 아니어도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사실 대한민국은 뭐 좋은 학벌, 그쵸. 뭐 좋은 지역, 막 이런 걸 엄청 따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누가 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할 사람이 있는데 그런 핍박, 약간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받다가 결과적으로 내가 그 기대치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 이런 병적인 현상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게 확 와닿았어요. 네. 성공만을 위해서라면. 왜냐하면 나의 성공이 우리 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명감을 은연중에 받았으니까. 사명감도 좋은 표현인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성공이 없이는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나네. 항상 공부를 잘하던 친구인데 약간 절었어. 근데 아이고. 성적표를 위조를 하는 거야. 왜냐면 난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나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니까. 그러니까 존재 가치를 긍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내가 약간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성공을 해야 돼. 라고 계속 그렇게 인식을 쌓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성적표를 위조하더라도 부모님께 한 소리 들을까봐 무서워서가 아니고 나는 원래 그래야만 하는 사람이고 난 그런 사람이고 뭐 지금의 성적이 잘못 나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공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이라도 남아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일부의 경우엔 이 사명감조차 이제 지워지는 거죠. 크면서. 그냥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만 남게 돼서 가족 역시 버리고 자기 혼자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 애나가 딱 그런 케이스죠. 난 아니네. 네, 아니죠. 그리고 사실 더 큰 문제는요.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부모가 되었을 때 간단하게만 떠올려도 뭐 파국입니다. 그러네. 자식 역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니까 이 부모인 자신을 위해서 성과를 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멸시를 하고. 그렇죠. 또 대한민국이 또 그런 것 좀 심하잖아요.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간판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건 좀 당연하다 생각하거든요. 내 자식의 성공이 날 자랑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건 저는 되게 당연한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쵸. 자연스럽게 성공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좋은 건데,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아이를 좀 학대한다거나, 푸시를 심하게 한다거나. 너 때문에 내가 위신이 떨어진다라는 그쵸. 부모를 만난다거나, 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의 성공은 나의 자랑이죠. 하지만 자식의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근데 이 사람들은 나의 성공, 나의 지위를 위해서 자식도 마찬가지로 성공을 이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쉬운 케이스죠. 요즘 좀 나아졌겠지만. 근데 저는 솔직히 보기 쉬운지 모르겠고 드라마에 많이 나와서 보기 쉽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드라마, 웹툰 이런 데다가. 그래서 아무튼 애나가 이렇게 거짓이랑 착취를 돌려막기 하면서 모든 걸 수습했냐 하면 그건 또 아니죠. 마지막에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을 당하게 되고요. 법정에 서게 되는데 이 법정에서도 굉장히 독특했던 점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네. 패션쇼 했잖아요. 전 그거 보면서 너무 스타라고 생각했어요. 저건 아무나 못하거든 진짜로. 그쵸. 이 구속된 와중에도 패션에 진짜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데 본인이 재판받으러 나갈 때 죄수복은 절대 안 입겠다. 그러면서 스타일리스트를 고용을 해요. 쌩떼를 막 쓰면서. 그래서 애나가 자기 얘기를 취재하려고 감옥에 찾아오는 기자한테도 막 그러잖아요. 너 뭐 입고 있는 거야 지금? 너 가난해 보여? 막 이러면서 옷차림을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겉모습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도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성공과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자신이 숭배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외적인 수단도 사용을 해서 명예를 뽐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취지향적이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액션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남들 앞에서 과시도 많이 하고 그럴듯하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는 성공한 기업가나 정치인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겠죠. 사실 애나 같은 케이스도 만약에 실제로 건물을 매수하게 돼서 뭐 그 건물이 자본이 돼서 뭔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진짜 부자가 됐다면 그쵸. 성공 케이스로 CEO 인터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에나델리 파운데이션의 CEO다. 그치. 성공한 청년 사업가고 독일 상속녀더라. 뭐 이런 이야기 나왔을 그쵸. 수도 있죠. 사실처럼 굳어졌겠죠.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 성공한 많은 부호들 중에 그렇게 블러핑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이 전반적인 성향이요. 자본주의 사회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꼽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스티브 잡스랑 도널드 트럼프거든요.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그러려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네. 잡스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성격이 안 좋기로 정평이 나 있었죠. 맞아요. 그죠. 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막말을 일삼는 냉혈한에 가까웠다고 하고 단적인 예시로는 회사에서 받은 프로젝트를 친구 워지니악한테 떠넘기고 그 프로젝트로 받은 돈이 $5,000였는데 그 프로젝트 $700 받았다. 이렇게 속인다든지 또 끊임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든지 사실 스티브 잡스는 차에 번호판이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어엿한 창업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기여한 점이 없다면서 창업한 동료한테 지분을 하나도 안 준다든지 그리고 자기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 여자친구한테 내 애 아니라고 잡아떼면서 잔인하게 차버린다든지 이런 일화들이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피셜하게 밝힌 건 아니지만 자기애성 성격장애 한 유형에 속한다. 라고 거의 그렇게 받아들여지고요. 이 잡스랑 5년 동안 동거한 티나 레지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청혼을 받았었는데 이 잡스랑 살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잡스 같은 사람 청혼을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같이 살아보니 이 돈이 다가 아니었던 거겠죠. 아유, 전 결혼을 해봤지만 잘 고르셔야 됩니다. 배우자는. 네. 아무튼 분명히 문제가 있는 성격 장애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성격 장애에 비해서 유병률이 좀 낮은 편이고 애초에 유병률 측정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겠죠. 그래, 그냥 내가 보니까 성격이 좀 그런 면모가 세냐 안 세냐 차이인 것 같은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거짓말 좀 한다는 이유로 병원에는 가진 않잖아요. 그쵸. 본인이든 주변 사람이든 이런 성향이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의 영역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자기가 피해를 받고 뭔가 삶이 힘들어지면 병원을 가지만 그쵸.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비협조적이고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약간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진짜로요. 이게 주변 사람들이 하도 수단화되고 하도 이제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래. 막말하고 가스라이팅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고 아이고. 애초에 이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에 가보라고 하면요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해요. 말 못할걸? 그렇겠지. 말을 못하죠. 꺼내기가 어렵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 뒤에 치료법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애나도 그렇고 그렇게 뭐 허언을 일삼거나 아니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수단화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처지보다 더 높게 판단하거나 하다 보면 추락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가 되면 좀 성격이 돌아와요? 아니면 그 상황에 맞이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게 유전적인 병은 아니거든요. 네네. 이게 약간 후천적인 양육 환경 때문에 발현되는 병인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 중에 정말 필요로 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떠나면 정신을 차리고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러나 그 치료 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해요. 치료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단적으로는 약간 그런 케이스도 있대요. 그분이 생활을 하는 거를 영상으로 촬영을 하거나 녹음을 계속 한대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을 되짚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 표정 보셨죠? 뭐 이렇게 말하니까 저 사람 상처받은 거 보셨죠? 자기 객관화를 약간 그런 식으로. 이게 제가 보니까 병이라고 우리가 규정해서 병인 거지 그냥 성격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그냥 잘 살고 있었을 수도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심지어 인정해주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서 저 자리에 올랐어. 스티브 잡스 봐봐. 우리가 병이라고 그쪽 정신의학계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모르겠네. 근데 그래도 병은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타인이 이게, 힘들어지고 나의 맞아.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아까 범례님이 그러면은 현실을 직시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처럼 뭐 좋은 케이스는 치료를 받으러 갈 수도 있지만 정말 갑자기 현실 직시를 하는 경우에는요,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데 현실을 누군가 짚어주거나 현실을 본인이 마주했을 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의미가 없다라고 하고 목숨을 쉽게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고 해요. 사실 그 애나라는 드라마 마지막에는 유치장 모습이 마지막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 그 다음이 궁금하더라고요. 그 다음 얘기도 마지막에 제가 해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들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주변인들한테 추천하는 대응 방법은요. 이제 끊을 수 있는 인연이라면 끊어라. 말이 쉽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거죠? 곁에 두고 있는 이상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 환자 본인이 바뀔 확률이 그다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가족인 이상은 좀 끊어내기가 어렵긴 하잖아요. 가족이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레이 락 메소드를 취하라고 하는데 직역하면은 회색 돌 방법이죠. 최대한 무미건조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감흥 없이. 정서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이 사람들한테 보이면 휘둘릴 위협이 너무 높아져요. 그냥 처음 초면인 사람들끼리 얘기하듯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거나 호소하는 것 자체를 약자의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사과도 안 하고 살고요.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대하는 거 말고도요. 그 사람을 자극을 하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자극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행동하면 도덕적으로 어긋나 이게 아니라 너 그렇게 계속 행동하면 네 손해야. 그러니까 뭐 너가 생각하는 저 사람 있지? 너 스티브 잡스처럼 되고 싶지? 뭐 그 사람은 저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을걸? 너한테 그게 이득일걸? 이런 식으로 이득을 강조하는 걸로 좀 자극을 하는 편이 좋다고 해요.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너 그렇게 행동하면은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대요. 그럴 것 같아. 나쁜 걸 알 것 같은데. 그리고 막 비판을 하더라도 항상 기본적인 자세가 네가 감히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비판을 하면은 이제 공격을 한다는 이유로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추천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애나 델비가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담으로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워낙 전 세계 화제작이었잖아요. 넷플릭스에서 그 발매라고 하나요? 개봉하고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전 세계 1위였는데 이 애나 델비 본체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100만을 넘기게 됐고요. 그 애나 델비가 넷플릭스의 자기 이야기를 우리 돈으로 한 4억 정도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긴 살아있는 사람의 얘기를 그렇게 뭔가 적나라하게 다루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어떻게 범죄자가 자기 범죄 이야기로 돈을 벌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의 Son of Sam Law라고 샘의 아들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 행위나 그 경험담으로 수익을 내는 걸 금지하고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그 수익은 벌금 배상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애나도 이것 때문에 넷플릭스로 받은 돈의 대부분은 변호사 선임이랑 배상금 지불, 빚 청산에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아마 이 법이 없었으면요. 이 돈마저도 배상을 안 하고 자기가 홀랑 썼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이게 애나가 모든 범죄가 다 밝혀진 이후에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거기서 인터뷰어가 본인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답을 하는 게 나는 누구도 속이려고 한 적이 없고 난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 yes or no로 선택하게끔 한 거야. 근데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는 선택을 한 것뿐이지 라고 대답을 했대요. 진짜 수단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 사람이 돈을 빌려준다 안 준다를 선택했을 뿐이다인데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돈을 빌려주게끔 당신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사기를 쳐서 그렇게 yes or no를 선택하게 한 건데 그 앞부분을 다 빼먹고 결국은 지가 주겠다고 한 거 아니냐 약간 이 논리잖아요. 참 신기한 상대방 사람이네. 문제다. 내가 똑똑한 거다. 거기서 더 얹어서 얘기를 했던 게 나는 상류사회로 가기 위한 지름길을 선택을 했을 뿐이다. 뭐하러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상류사회로 올라가냐.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난리를 쳐놓고도 자기 잘못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감옥에서는 착실하게 생활을 했나 봐요. 이게 징역 4년에서 최대 12년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다가 작년 2월에 3년 만에 가석방이 돼서 출소를 합니다. 모범수로. 그래서 출소하고 얼마 안 돼서 비자 문제로 미국 이민당국에서 애나를 데려갔고요. 아직까지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이민당국에 구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진짜 난 사람인 게 그 이민당국을 고소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게 그런 거였어요. 자기가 코비드 백신을 1차까지밖에 못 맞았다. 근데 2차를 맞았으면 내가 안 걸렸을 텐데 이 사람이 걸렸거든요. 이 이민당국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 때문에 내가 코비드에 걸렸다면서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별걸 다 하고 있는데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림을 그려서 그거 가지고 아트쇼도 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감옥 생활에 대한 책도 쓰고 있고 팟캐스트도 기획하고 있다고 해요. 이미 그 사람은 제가 보니까 상류층 반열에 거의 올랐네요. 스타가 된 거죠. 그래서 2주 전쯤에는요. 페리스 힐튼 팟캐스트에 통화로 이제 출연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이 범죄 전적이 크다 보니까 독일로 추방당하는 거는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민 당국이랑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그 드라마에서는 유치장에 잡혀 들어가고 모든 게 탄로나면서 스토리가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온고잉이네요. 네, 뉴욕 이제 시작인 듯. 뉴욕 중심부에서 그러니까 그림은 되게 제가 볼 때는 별론데 그 그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참여는 못하지만 미리 녹음해둔 음성을 틀면서 아트 쇼를 하고 막 그래요. 아 대박이다. 그 거기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이미 유명하니까 똥을 싸도 유명하니까 그쵸.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예나가 워낙 행보가 특이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추종자도 많이 생긴 범죄자인데 사실 근데 저는 앞만 이렇게 포장을 해봤자 이 범죄자인 사실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면서도 참 사람들 자극을 잘 다루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유명세를 얻어서 뭔가를 한다고 해도 결국 유치장에 가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쵸. 물론 은행을 포함해서. 범죄죠. 그 사실로부터는 절대 자유로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약간 소재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잖아요. 뭔가 범죄에 연루됐는데 정황상은 진범이 맞는 것 같은데 뭐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석방이 돼서 그 사람이 그간의 뭐 수사의 그런 일지들을 소설로 내서 뭐 대박이 났더라. 약간 이런 거 가끔씩 그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한 경우인 것 같고 그런 특히 은행이나 뭐 다른 거기 이제 극 중에서 남자친구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네. 그 사람들을 속이고 금전적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물론 가석방이 받긴 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아무리 그럴싸하게 뭔가를 막 만들어내면서 살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미디어에서는 그거를 정당화하고 우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넷플릭스가 이것을 그르쳐버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게 된 것부터가 그 사람의 수에 말려든 게 아닌가. 맞아요. 더 유명해졌잖아. 그러네. 그 시리즈 내내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것도 아마 이제 스토리를 팔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사항일 거예요. 애나 본인이랑. 그렇겠지. 나를 이런 점은 꼭 드러내줘라. 그리고 이런 거는 쓰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스토리 팔겠다. 이런 식으로 물밑 작업이 있었을 수 있죠. 아무튼 애나 이야기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에피소드 이쯤에서 마무리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언제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얘기들을 지지익선을 통해서 하는 거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툴을 한 개라도 더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고 제가 전달하는 내용이 항상 절대적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하나 더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다 재밌게 들었지만 그 앤서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오늘 저는 얻어가는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살면서 사실 그런 자기애가 강한 사람 혹은 자기를 위해 주변을 희생시키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쵸.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서 너 그렇게 하면은 얘가 싫어하잖아 라고 말하지 말고 너 그렇게 하면 너한테 손해일걸? 이라고 얘기하면 먹힌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게 뭔가 이 에피소드에서 제가 가져가는 가장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을 앞으로 만났을 때 뭐 어떻게든 만나야 되는 사람이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계속 관계를 이렇게 좀 좋게 만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화법을 쓰면은 조금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제한시킬 수 있다. 약간 그런 걸 좀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아마 범례님도 주변에 있다면 깨달으실 것 같아요. 그런 말도 할 수 없다는 걸.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쵸. 진짜 친한 사이에만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좀 약간 월권이라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너 그렇게 살면 손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사회생활 하면서 만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나도 쉬운 사람은 아니요.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아니지, 저 사람도.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고 못 본 척 눈 감는 게 제일 편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범례님 말씀처럼 안 볼 수가 없는 사이라면 그쵸, 그냥 그쵸. 그런 면을 보지 않는 것이 그리고 나에게 근데 피해를 끼친다면은 진짜 떨어져야 되는 거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면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족이어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요.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면서 막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의 현실을 마주할 수 없는
저는 겁쟁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너무 상처받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덕분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벗어나거나 좀 상처를 덜 받으실 수 있으면은 저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